원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택시 타고 왔어요? 네, 늦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애들이 김장봉사 하는데 가서 인사밖에 못 드리고 와가지고 몰래 살짝 나왔습니다. 이게 박스만 이렇게 접다가 나와가지고. 앞에 그 이름표가 정말 좋은 거. 예. 이게 뭐 파란색 민주당이고 어쨌든 이름 뭐 그런 거예요. 아, 당명을 못 써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어. 예. 쓸 수는 있는데 뭐 출마자 이런 게 못 쓰게 돼 있죠. 그렇구나. 오늘 현근택 부원장님은 출연료에 택시비 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예고했어요. 오후 2시인데. 그렇죠. 예. 오전에 그냥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여당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탄핵 전에 탄핵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사의표명을 했고 내가 보기엔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렇죠. 방통위 업무 자체가 완전히 중지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방통위가 업무가 정지된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종편 방송이라든지 방송에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유튜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온갖 소통 방식이 다양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방송을 장악해서 뭐 어떤 여론을 형성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표결 전에 아마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방통위 업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이 대주주 변경 최대 주주 신청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YTN하고 연합뉴스 TV였는데 그게 지금 두 군데 다 보류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연합뉴스 TV는 그 이슈가 별로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을지재단에서 이제 그 대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YTN과 같이 겹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YTN은 실제로 이제 그 민영화 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것까지 같이 보류가 되는 상황이 돼서 정권 입장에서는 아니 이동관 위원장 말이야 뭐 좀 제대로 할 줄 알고 보냈는데 실제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하고 싸움만 하고 뭐 실적이 없네. 이 상황 이렇게 또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아니 실제 기자들 사이에 용산에서 판단은 이제 그만 정리해라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안 그만둔다라고 밝혔잖아요. 사실 이제 자진 사퇴설은 지난주부터 좀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허를 찔린 겁니까? 뭐 허를 찔린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꼼수는 꼼수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 최민희 의원 할 때는 왜 임명 안 했나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고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방통위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뭐 연합뉴스 TV나 YTN 같은 거 이제 매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건데 YTN은 아시다시피 원래 분리 매각했으면 아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대주주가 되려고 경쟁할 텐데 이거를 함께 매각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한 번에 딱 취득할 수 있으면 더 쉽잖아요. 서로 눈치 싸움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표를 수리 저는 할 걸로 보는데 언제 하느냐. 사실은 이제 표결 들어가는 상황 보면서 해버리면 그건 진짜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든지 뭐 검사나 이런 분들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사퇴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딱 징계 들어간다 그러면 사퇴해버리니까. 우리 당도 그래요. 당도 징계 들어가면 탈당 못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뭔가 문제 됐을 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 사실은 그 전에 지금 말씀처럼 탄핵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사퇴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하니까 막 국회 본회의 열기 전에 법사위를 열지 않고 그래서 결국 23일 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30일 1일 사이에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뭐 이건 민주당의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성과 여부를 떠나서요. 지금 네. 국회는 절대 다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소야대 국회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정권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1야당의 존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 계속 대치 정국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본회의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해놓으면 그거 대통령한테 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계속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본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럼 이 정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면 결국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1야당을 설득하고 제1야당에게도 공간을 좀 열어줄 건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가 아니고 끊임없는 대결 구도로만 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 덤벼들고 원래 야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비판하는 집단인데 네.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무시당하는 꼴이 되면 가만두겠냐고요. 저는 정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그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들 거예요. 왜?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아마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시키게 하면서 의회 독재 뭐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판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구시대 전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매년 얘기하듯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 달라진다 변화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 우리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야당과 협치하기 전에 여당 내에서 협치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당 내 협치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금 완전히 난장판인데 뭐 야당이 네. 뭐 쳐다보겠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결국은 이제 뭐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 뭐 건의했다는 게 형식적인 거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겠죠. 제가 보기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막 막고서고 지금 이동관 이 탄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회의도 막 무산시키고 이러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할 건데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네.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좀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우리가 좀 판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꼭 공천 주세요. 우리 열심히 싸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농성도 하고 막 농성도 하고 아니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하여튼 좀 무슨 뭐 저 톰과 제리처럼 치고받고 막 계속 이렇게 공방정만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만 진짜 손해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 나온 김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뇌물수수 의혹이 담긴 뇌물이냐 청탁금지법이냐는 대가관계가 있느냐. 대가. 그걸 주면서 뭔가 뭐 자리를 요구하거나 인사를 청탁했거나. 왜냐하면 그 전에 어디 뭐 특정 자리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다른 선물도 줬다는 거고. 네. 그 자리를 부탁하면서 선물을 주면 뇌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걸리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정치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 뭐 사업하려는 사람들 다 김건희 쪽으로 줄 선다는 얘기가 파다하잖아요. 파다했죠. 수로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뭐 주변에 뭘 한 거 보면 자기가 뭐 거기랑 딱 갖고 옛날에 뭘 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여의도 주변에도 많고.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예전에 내가 뭐 대학 네. 뭐 어디 같이 다녔다 무슨 뭐 네. 신문 뭐 언론 같이 했다 뭐 네. 전시회를 같이 했다는 사람 정말 갑자기 많거든요. 누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바나 컨텐츠하고 뭔가 협력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네. 돌아와서 더구나 이제 선거철 되면 네.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선물을 주는 거를 뭐 함정 취재했다 이거보다 인사 문제를 얘기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작년 9월이면 하고 얼마 안 될 때잖아요. 인사 막 할 때 말이죠. 물론 그거 찍히진 않았지만 네, 뭐 금융위원 뭐 누구요? 뭐 이러면서 전화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얘기는 대충 있었죠. 뭐 알겠어요. 금융위원회 같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민감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소문으로만 돌던 게 네. 물밑에서 돌던 게 물리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함정이냐 아니냐보다 그게 더 이제 결국은 인사 문제, 그렇죠. 인사 문제 관여하고 거기에 뭔가 주고받는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함정 취재라 해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게 관계없는 사람이 주면 이거 왜 사?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왜 사했어요? 하면서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서 뭐 그거 뭐 쓰지도 않은 거고 뭐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벌써 작년 9월이면 1년도 더 지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돌려주면은 뭐 다른 걸 사다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고개가 계속 숙여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 파우치백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걸 암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갔던 분이 그 재미교포 목사님이신데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이제 몇만 명씩 오는 뭐 대통령 취임식에 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50명 정도 하는 대통령 취임식 날 저녁에 그 만찬을 했거든요. 네. 그 신라호텔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석을 해서 온갖 인사들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자기가 쫙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과시했던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셔갖고 대통령이 부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사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그 카톡에 그런 명품 파우치백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걸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 말에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던 게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것이 폭로됐다고 그래서 조홍천, 박관천 이런 분들이 문건 유출 논란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총선 때 친박 논란이 생겼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장 갖고 나르고 네. 나중에 결국 최순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최순실이 무슨 뭐 연설문 고쳐준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상실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두둔하고 감싼다고 해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거 잘 됐어요. 김건희 특검 통과할 거 아닙니까? 네. 거부하기 힘든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이라도 받지 않겠죠. 받겠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받을 겁니다. 받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 생각해 보세요. 그 녹취록 당을 뽀개버린다. 뭐 세 달이면 이준석 쫓아낸다 했을 때 맞아요. 그분도 사실은 지지자였거든요. 지지자하고 응원해 주던 사람인데 뭔가 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폭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도 보면 원래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폭로한 거잖아요. 네. 왜 했겠어요? 뭔가 틀어진 거죠. 자기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거나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해줬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라기보다는 지지하거나 도와주던 사람 말씀처럼 150명의 만찬성에 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윤석열의 이 지지 기반이된 주변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권으로 뭉친 사람들이고 정치라는 건 원래 이권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뭔가 이런 게 목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짧아도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뭐 동네에서 이렇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거 사실 구경 잘 못 해봤어요. 예를 들어 뭐 대선 자금을 몇백억 써가지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는 경우 봤는데 이거 사실은 뭐 전화 녹취한 거 무슨 명품 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약간 양아치들 하는 짓 같아요. 양아치? 약간. 예. 진짜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아마 녹취록이 몇 개 까지긴 했는데 실제 지금 안 까진 녹취록이 한 3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벌죠.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뭐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뭐 이런 분들하고 비공개 녹취록에 300개가 있다는 300개 거예요? 이상 있다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네, 다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건데 아마 총선 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까지겠죠. 네. 근데 저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커버 치고 실드 치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체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정권 임기 5년이기 때문에 4년 차 정도 가야 나오는 거예요. 4년 차는 내임덕이 이제 심각해지고 내부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 있어야 대형 스캔들이 밖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4년 차의 현상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총선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소상하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다음에 수사받을 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그 민심의 폭풍에 훅 하면 날아갈 거예요. 정말로. 그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방송에 자꾸 그렇죠. 아니, 네. 말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방송에 저도 이렇게 나가 보면 보수 쪽인 분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비판해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는 건들지 마라. 이번에서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신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뭐겠어요. 더 뭐 V1, V2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V0으로 알고 있잖아요. V0이에요. V0이죠. V1 있고 V0. V0. 예, V0. V0보다 위야, V0. 1보다 위에죠. 그게 사실은 그분들도 지금 야당이나 이쪽 팬이나 이쪽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당내 분위기는 어느 정도겠어요. 절대 이제 금기어인 거죠.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실도 당연히 입장이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에 대해서 말 못 하죠. 제가 보기에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막 당에서도 뭐라 그러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물론 처음 본회의 표결할 때는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끝나는데 이걸 제2요구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돼서 다시 국회로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시 또 이제 재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석 이상이 되면 이제 그게 의결이 되는 건데 200석이 안 되면 이제 부결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김건희 방탄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로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녹취록이 한 300개 이상인데 계속 하나씩 까서 선거 때. 하루에 하나씩만 네? 해도 300일이네. 그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가 대부분 30%를 넘지 30%대를 못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초중반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비관적인 그 분위기가 되고 그런 게 예측이 되면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그 총선 앞두고 예를 들면 핵심 실세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그 폭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투서가 완전히 횡행할 거예요. 언론에 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해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을 받잖아요. 대통령이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별로 걸린 게 없나 보네. 자신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한두 번 이제 조사 받을 때 한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2달, 3달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럼 총선의 영향은 특검을 받는 게 훨씬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방송 3법 오늘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방송 3법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걸로 예고가 돼 있는데 이 쌍특검은 받을 거다. 현 변호사님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받으면 바로 아마 이혼하겠다고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 그랬잖아요. 이혼할 거냐 아니면은 뭐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진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맞잖아요. 이혼한 대통령 옛날에 그렇게 그때 많이 소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용산 안 갈 때 왜 안 가냐, 오그냐. 왜냐면 몇 달 동안 안 갔잖아요. 그때 막 온갖 이제 밀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 집에 갈래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나 아크로비스타 돌아갈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크로비스타는 지하 1층에 코바나 컨텐츠도 있고 좋잖아요. 이 아크로비스타는 거기 김건희 거잖아요. 윤석열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대통령이 끝나가지고 집에 오지 마 이러면 어떡해?
내 집인데 오지 마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지하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최초에 이혼한 대통령 어떨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엄혹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농담처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 정권 입장에서 보면 비공개 녹음 파일이 뭐 하루에 한 개씩만 나와도 1년인데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냐. 가뜩이나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어떻게 치를 거냐.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일관할 수 있을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지. 아예 입장 못 밝히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밝히겠어요? 유튜브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튜브는 대응하지 않겠다. 아니, 고소고발은 유튜브도 잘 하던데. 뭐. 아니 근데 보니까 JTBC 아니, 긴급심의를 결정했잖아요. 네. 방심위가. 아니, 보수 유튜브는 잘 보신다던데. 그러니까. 보수 그렇긴 유튜브는 열심히 보고 서울의 소리는 안 본다. 대응 안 한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은 일파만파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도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부담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을. 그다음에 현 변호사님은 못 받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이요. 내년 총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 원래 없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림하게 운영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커졌어요. 그리고 이관섭 누굽니까? 그 국정상황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개편은 인사 개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민 실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정무수석부터 이제 수석들 쭉 다 바꾸고요. 정책실을 신설을 해서 이제 그 정책기획 수석이 이제 정책실장으로 가는 인사안을 봤는데 네. 대체로 중량급이 아니고 경량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량급이다. 네. 각계의 전문가들이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이런 분들 정도의 수준으로 수석을 짤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 운영하는데 상당히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국회를 담당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분도 제가 알긴 아는 분입니다만은 한호섭 네, 정무수석. 그래서 주로 대통령실과 청와대에 근무를 주로 했던 분인데 네. 국회도 이제 물론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현역 의원들의 특징이 있죠. 의원들을 상대하려면 의원을 해봤거나 의원 경험이 있어야 그래도 격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견 이야기를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야당은 더하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하고 대화 별로 안 하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사실은.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시민사회 수석의 황상무 전 그 앵커죠. 앵커인데 이분이 강원지사 경선에 나가서 김진태 지금 지사한테 졌는데 네. 이분은 뭐 물론 뭐 이제 대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뭐 이제 그 대선 때 했던 그 공로로 뭐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 수석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민단체에서 좀 관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이 황상무 이분이 홍보수석을 갔다 뭐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 네, 그렇죠. 언론인. 그런데 이런 게 보면 대체로 보훈 인사 개념으로 좀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크게 그 보좌를 잘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인사로 경량급 인사로 보입니다. 경량급.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길 걸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졌다 그러니까 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엑스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엑스포도 뭐 막판 대역전 가능합니다. 뭐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까보니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렇죠. 지금 뭐 총선도 뭐 아유 170석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보고 했다는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얘기하면 승질내니까. 맞잖아요. 맨날 대노한데 그러면 어떤 참모가 옆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네. 바로 대노하고 바로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쓴소리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뭐 당청 관계를 바꾸라든지 야당하고 관계를 바꾸라든지 국정 기조를 바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보기엔 기존하고 변화된 건 없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총선 나갈 사람들 그냥 보내주는 정도인 것 같고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청 관계나 야당과의 관계나 뭐 이런 관계는 뭐
그대로 가겠다. 변경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군요. 그럴 만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이런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세 판단을 계속 오판하고 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아마 200석 한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120석. 걱정 마십시오. 지금 우리 지금 민주당 다 지금 뭐 뽀개지게 생겼으니까 조만간 200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하면 그래. 좋아. 일단 대통령이 화낼 만한 것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국민의힘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뇨한 위원장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줘라. 김기현 대표 바로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됐어요. 그리고 바로 거절했거든요.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뇨한 위원장님이 이준석 대표가 여기 한국말이 뉘앙스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뭐 밀실에서 봅시다는 얘기도 막 얘기했는데 이 한국적인 정서나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정치도 잘 모르는구나. 세상에 어떤 혁신위원장이 네.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정당 원래 대부분 20년 한국 만에 처음 정서는 봐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네.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막 이제 네. 붙잡고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뭐 마지 못하는 척 못해서. 해서 이렇게 하는 네. 거 그 와서는 또 다른 사람도 괜히 있었는데 네. 제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맡겨졌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적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혁신위하고 공관위도 다르고 또 아니 총선 때 공관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당대표보다 더 중요해요. 네. 왜냐 거기도 잘라버리면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달라. 그럼 거의 그냥 나를 당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똑같은 거예요. 혁신위로 들어온 사람이. 네. 혁신위가 뭐 잘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막 잘 돼가지고 잘 된 다음에 막 여론에서 이렇게 막 해줘야 돼 네. 이러고 네. 막 의원들도 막 추천하고 막 이 네. 모양이 되면 그래도 뭐 내가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수대도 시원찮은 판에 혁신이도 이제 다 끝나가지고 지난번에 뭐 이준석 아버지 때문이야 이걸로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났는데 다 이제 끝났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진짜 절대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인가? 유명세 미국도 이러진 않겠죠. 유명세를 타더니 네. 좀 오바를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말입니다. 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치. 자기를 평가하는 게 거의 비슷하면 정상인입니다. 네. 근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 그건 과대 포장을 했거나 과대 망상이 있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정상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과대망상이에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야를 다 봐서 헌정사 최초 예. 여야 통틀어 본인 스스로 공관위원장을 추천하겠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오바를 해도 상당히 많이 오바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 그 지도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압박을 하기 위한 뭔 수단으로 이른바 그 영남 다선 험지 출마론이 그러니까 이른바 결실을 못 거두니까 그 결실을 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슨 공관위원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라고 나중에 이제 뭐 설명문을 보냈던데요. 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미 혁신위는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김경진 혁신위원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 이건 끌기. 시간 끌기용이라고. 혁신위는 그 시간 끌기용으로 임무는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뭐 전권을 부여한 혁신이었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그 강서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당을 새롭게 혁신해 보겠다고 하면서 인류한 혁신위를 띄우고 정권을 줬는데 지금 파국적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김기현 지도부와 인류한 혁신위의 마지막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어쨌든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네. 무게추가 기울었잖아요. 김기현 쪽으로. 네. 김기현이랑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이런 분들한테는 땡큐죠. 완전 땡큐잖아요. 막 이렇게 물러나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막 총선 때 가서 막 공천 과정에 나오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미리 나와서 막 물러나라 하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폭했으니까 자폭한 거잖아요. 자폭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김기현 쪽으로 약간 무게추가 기울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러가라 하다가 그전에는 혁신위가 사퇴하면은 동반 사퇴할 거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혁신위가 그냥 알아서 잠수를 타기 때문에 이거 이제 김기현 체제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나 윤핵관 이런 분들한테는 완전 땡큐죠. 그다음에 가장 인류한 위원장의 성과는 뭐냐면 대통령실 끌어들인 거예요. 윤심이 나한테 있다. 이게 왜냐면
공천 과정에 이게 나왔으면 아무 말도 못 해요. 네. 그 지금 윤핵관이나 지도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공천 받아야 되는데. 근데 혁신위 과정에 윤심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나왔을 때 모든 언론들이 윤심 끌어들이면 나중에 공천 과정 끌어들이면 이거 나중에 수석감인데 못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 과정에 끼기가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진이나 윤핵관 이런 분들은 진짜 땡큐죠. 윤심 만약에 나중에 공시민위원장 된 사람이 와가지고 윤심이다 하는 순간 네. 바로 인유한 꼴 난다 너 바로 인유한 꼴 날 거다라고 바로 공격 가능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벌집을 너무 일찍 건드렸다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결국 네. 이제 4일까지 얘기했는데 뭐 4일 전에 이미 벌써 뭐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하셨습니까? 네. 공관영 위원장 하시려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절을 한 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과 대책,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가려서 총선에 싸워볼 만한 당으로 변모일신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게 혁신위를 띄워서 하든 아니면 당 지도부가 얼굴을 다 바꾸든 네. 그건 뭐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 달 조금 넘게 혁신위가 하면서 결국은 당 지도부하고 파열음만 내고 별 성과 없이 지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대로 예를 들면 김기현 지도부가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김기현 지도부도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12월 12일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일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예비후보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런지 그다음에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등록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심지어 뭐 서울에 이렇게 여론조사 쭉 돌려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강서구 가불병 중에 을이 가장 그나마 보수 세력이 좋은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 꽃에서 돌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진보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더블 스코어가 나와요. 오. 예?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이 진다는 거죠.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네.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가 어쩌든 저쩌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 당 지도부의 얼굴로 선거 가능하냐?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새로운 지도부 당연히 내야 되고요. 비대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대통령이요. 결국 집권당은 뭐라 하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잘했습니다. 이거 잘했으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더 일 잘하도록 국회 다수구석을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아니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역대급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안 한 20명의 장관급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잼버리에 그다음에 이번에 엑스포에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다 0%대에 머무르고 있고 민생 경제 어렵고 그렇잖아요. 우리 김철우 위원장은 우리 전략위원장으로 좀 영입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 좀 여론에서 많이 얘기하면 정치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을 어느 정도 혁신하려면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으면 안 돼요.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조금.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도 척지고 또 대통령실한테는 우리 전략 공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람도 내가 가면 전략 공천 받아야 되나? 전략이라 하지 마. 공천에 좀 이득을 볼까? 단수로 받을까? 이러는데 아무도 편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도 척지고 당 지도부 윤핵관하고도 척지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척지고 그다음에 당 밖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혹시 내가 공관위원장 되면은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척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지금 말씀처럼 네. 정당 지지율은 의미 없어요.
정당 지지율은 의미 없고 결국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거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뭐 마지노선은 한 40% 넘느냐 아니느냐 고선인 것 같은데 40% 네. 이하 되면은 뭐 해보나 마나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엑스포 실패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뭐 전 세계를 일주를 하시면서 뭐 거의 한국에 가끔 온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작년은 아닌데 요즘 진짜 그래요. 학교에 네. 가끔 왔다가 맞아요. 하루 왔다 나가고 한 보름 있다 나가고 12일 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11일 날 가죠. 11일 날. 200억 했다가 300명 예비비가 써가지고 500억 이상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나가면서 뭐 어쨌든 영업사원 얘기하면서 외교 긍정평가 중에 외교가 제일 커요. 그렇잖아요.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번 엑스포로 딱 드러난 거 아니에요. 성적으로 외교 성적이. 이것보다 더 큰 수치로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29표는 진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MOU 뭐 몇 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다 불화뻥인지 알잖아요. MOU는 사실은 실제로 가는 게 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양해라는 거잖아요. 네. 양해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거. 우리 왜 정치하다 보면 서로 뭐 협약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협약식 그렇지. 해주는데 협약식 가지고 물론 협약식대로 왜 안 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협약식은 그냥 협약이고 이건 서로 그냥 협조 차원이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 성과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뭐 공장은 다 미국 가서 짓고 그 뭐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네. 없잖아요. 아니 우리 현 변호사님이 그 요새 선거운동 때문에 동네 다니셔서 그런지 뭐 이게 방언이 아, 그래요? 방언이 터졌다 싶은 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 이제 곧 예비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호기롭게 나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태경 의원인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하는데 86학번 동기인가 봐요. 아. 종로에서 한판 붙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종로로 가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이 종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우리 김철근 실장님은 진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친구고 임종석이도 저랑 친구고 그 유명한 86학번이구나. 예. 같은 학번입니다만 예. 그 종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도 아니고 하태경도 아니고 최재형 의원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답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근데 김철근 이제 종로 나올 실장님. 사람? 네. 그런데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종로를 왜 이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당에 현역 의원이 있는 자리인데 물론 종로가 상징적인 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최재형 의원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예요. 뭐 되게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조용히 그 임종석 실장은 지금 아마 그 누구죠? 홍익표? 네, 성동. 맞아요. 네, 성동 원래 거기가 임종석 원래 지역구였어요. 사냥대 있는 그래서 자리. 이제 거기서 비워주고 서초로 갔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맞아요. 나한테 없이 종로로 오라 그러니까 유탄을 임종석이 맞는 거죠. 아니죠. 하태경 입장에서는 설마 명분이 없었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뭐 부산서 우리 당- 서울로 온다는 게 물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뭐 같은 당의 최재형 의원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받으니까 아니다. 나 전 사람하고 붙을 거다. 끌어들이는 거죠. 임종석 끌어들여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출마 명분을 정당화시키게 한 거죠. 아니 그게 뭐 당연히 네.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한번 나갔었고 네. 대권을 목표로 한다는 건데 네. 참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내 평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이 많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거기 하필이면- 어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로 온다 했을 때 처음에 네. 관악 얘기 있었고 마포 얘기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정책내 정도하고 가서 붙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 박수 쳐줄 건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 살구 빼고는 있는 게 용산하고 종로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 있는 데가. 아니 근데 어차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15% 졌는데 네. 그걸 총선 그 투표율로 48.5에서 65 정도로 보고 그러면 20 한 4, 5% 정도 질 건데 그걸 다른 지역에 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하고 서대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정도로 서울 시내에 쫙 적용을 해보잖아요. 강남 서초가 빼고는 갈 데가 없지. 그 5군데가 다 되지도 않아요. 강남 서초도 위험합니다. 강남 서초도 위험. 예. 와. 그러니까 그런 하태경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의원도 유리한 아니 선거네. 하태경 의원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강남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붙어봤을 때 네. 명분이 있는데 질 때 지더라도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대권의 꿈을 품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이 네. 정도 그림을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는 이제 종로가 딱 좋죠. 종로가 딱 좋다. 그렇긴 한데
전사하기 딱 좋은 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전사 딱. 네. 전사하기 딱 좋은 데가 종로였다. 그 임종석 지금 저 수석 저 실장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당내에서 언제적 활력 또 나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 같은 분들은 또 그렇고 젊은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근데 어제 그것처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어디라고 밝히는 예. 안 하는데 예.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원래 있던 데 가거나 아니면 근데 그것도 명분 약하잖아요. 뭐 계속 해먹냐. 맨날 거기는 뭐 그러면 임종석 땅이냐 이 얘기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종석 이제 땅이냐. 아니, 종로는 또 이제 서로 끌어들이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86끼리 친구들끼리. 윈윈하는 거 맞잖아요. 서로 명분 만들고. 86끼리? 예. 아니 근데 그걸로 가지는 않겠죠. 예. 아, 그렇다고 해서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네. 당에서 그걸로 공천을 줄지 여부는 또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재밌게 댓글에 크크크기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크크크기 제일 많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 내에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당원들,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는 끔찍하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부원장님께서는? 그건 나보다 우리 저기 왜 갑자기 목소리가 전략위원장님께서 아니 왜 갑자기 뭔 소리야? 아 친명이라서 그런가? 아니 제가 또 뭐 저기 윤영찬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윤영찬 네. 의원 왜 갑자기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아니 근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신당 창당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많이 보는데 당내에선 대부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네. 뭐 4선인가 5선 했나 4선인가 하고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뭐 대선 후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대통령 빼고 다 했거든요. 그런 분이 나간다? 저는 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탈당은 안 할 거다. 예, 탈당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현재 이대로 있으면 정치적인 공간이 사라지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친낙계라고 하는 분들도 뭐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살아 있고 이래야 나중에 뭐 대선 도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예.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안 열어줄 거잖아요. 정치적인 공간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지. 오세요. 왜냐하면 공간을 열어드릴게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YSDJ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해왔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비주류를 어느 정도 이렇게 30에서 40% 정도는 뭐 지분이라 할까요? 활동 공간을 열어주고 또 그분들의 그 비판, 당내 비판을 또 수용을 하고 뭐 이렇게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해왔던 건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 양당이 똑같아요. 뭐 대통령 집권한 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쫙 일색으로 그다음에 야당은 제1야당 대표 중심으로 딱 일색으로 더군다나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립감은 더 강해질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재판 리스크나 이런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은 가고 그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내에 가능하면 자기 세력 또는 자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또는 뭐 민주주의 4.0인가 뭐 이렇게 해서 대략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40~50명 정도 이분들이 공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당내에서 이런 그 공간이 열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결행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분들이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집단화해서 단체로 뭔가를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결기가 있을런지 그리고 또 그걸 같이 함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준석입니다. 네. 결국 이준석도 파네. 이준석하고 연결이 될지 이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오케이. 예. 네, 지금 별로 말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때 이상민 의원이 거의 뭐 거취를 취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분 윤영찬, 이원옥, 조응천 또 누구였죠? 김용민, 김종민. 김종민 네. 이분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뭔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요즘 조용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네 분이 섰다가 그다음에 보니까 한 분이 또 안 계시더라고. 세 분이 서 있더라고. 다음에는 두 분 서겠나? 원래는 네 분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때 말씀처럼 뭐
이낙연의 정세균의 민주주의 4.0 분들이 막 붙어가지고 옆에서 지지 예를 들어 뭐 만약 개팔 이원옥이 수장이야. 한마디 하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기자회견 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옆에 가서 그냥 인사라도 하고 저는 오히려 주는 것 같아 약간. 이상민 의원조차도 처음에는 뭐 신당 가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요즘은 뭐 약간 이거 뭐 신당 실체가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뭐 탈당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요즘 또 조용하시더라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이게 해가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은 내가 살아야 돼요. 뭐 내가 무슨 개부가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 이 개에 들붙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공천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쪽 개라는 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공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죠. 아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왜 그 얘기 네. 그 이현지 의원이 매불시연가 나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막 박모 의원 막 이런 분들 우리 탈당하자 막 네, 해가지고 네. 다 모여서 했는데 네. 네가 먼저 나가봐. 네. 우리가 나중에 눈치 볼게. 근데 자기만 나가고 나중에는 안 들어왔다는 아무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고 그분은 뭐 장관도 가고 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도 탈당파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래. 그분들이 모여서 결의는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 가서 잘 되면 우리도 따라가고 안 되면 안 가다도 있지만 일단 너만 가. 우리는 안 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나간 다음에 분위기 안 좋으면 전화 안 받고 막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끊어버리고. 그게 그만큼 탈당이 쉽지 않다라는 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바른정당 만들 때도 탈당계 낸 사람이 50몇 명인데 실제는 30몇 명이 했고 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할 때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네. 지금 이낙연 그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어요. 만났던 맞아요. 게 예.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예, 그 이낙연 그 대표가 또 최근에 이제 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네. 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는 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도 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분들을 만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품이 네.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보는 게 지난번에 이제 원외 주축으로 해서 뭐 신당 만든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있고 그럼 요게 때 만약 힘을 막 받고 막 원외 정당 만드는 거 막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막 5명 10명 되고 이랬으면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판이 깔리고 막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주인공은 조용필은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딱 판 깔아주면 나와야 되는데 돌아가는 모양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나라도 해야 되겠다. 급하니까. 근데 눈에 보여요. 그게 급한 게.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도 막 세게 하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엄중낙연인데. 그러니까. 예. 근데 갑자기 세게 하는 거 보고 이게 별로 많이 급하시구나. 급하시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자, 말씀하시는 순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관련된 속보를 전해줬는데요. 오후 2시인가요? 본회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반 앞두고 그냥 그 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결의 사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민주당은 표결을 탄핵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 안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건 자동 철회하겠죠. 했으니까 뭐 자동. 그렇죠. 네. 예. 참 여러 가지로 참 정말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다이나믹합니다. 예, 한순간도 뉴스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5,357명의 진짜요? 예, 오와우. 시민들께서 동접? 동접이 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나오라고. 끝나면 바빠요. 끝나면. 네, 이거도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또 가야 돼. 알겠습니다. 택시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